빚더미에 눌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서자 출신 도령에게 의붓딸을 보내라는 중매쟁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계모 변씨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구실을 드디어 손에 쥔 사람처럼 그녀는 사흘 만에 홀레복도 비녀도 없이 정난을 낡은 수레 한 채에 실어 집 밖으로 내쫓았다. 축복도 눈물도 없이 덜컹거리던 그 수레는 혼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을 매장하러 가는 듯 음산했다. 썩은 석가래가 삐죽 드러난 초가 앞에서 정난을 맞이한 사내는 해진 삼배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눈빛만은 가난과 어울리지 않게 깊고 고요했다. 빚에 쫓겨 떠돌았다는 자의 손바닥에 굳은 살 하나 없었고 밤이 되면 그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가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달빛 아래 번지는 먹, 냄새와 사각거리는 붓끝 소리,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그 조용한 기척이 정난의 가슴에 작은 의심을 심었다. 이 사내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계모는 어째서 이 혼처를 그토록 서둘러 밀어붙였는가? 혹시 새해 전 묻어버린 어떤 비밀이 다시 드러날까 두려워서였던 것은 아닐까? 이른 봄 충청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피었으나 정난의 가슴에는 찬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정난은 18살이었습니다. 본래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 가문의 외동딸이었지요. 아버지 정한결은 경전을 깊이 읽고 후학을 가르치는 선비였으며 어머니는 침선 솜씨가 빼어나 마을 안주인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부족함 없이 곱게 자랐지요. 그러나 정난이 9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을 낳다 피를 멈추지 못한 것이었지요. 갓난아이도 달을 채우지 못하고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빈자리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새 장가를 들었는데 변씨라는 여인이 전 남편 소생딸 명화를 데리고 들어왔지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웃는 낯으로 정난의 머리를 빗겨주었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한 조각 건네기도 했지요. 그러나 살림을 손에 쥐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거두어지고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으며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서릿발이 섰지요. 양반집 규수라고 손에 물 안 묻히면 되겠느냐. 부엌일 좀 거들어라. 처음에는 심부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새 부엌길이 되었고 길쌈이 되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는 고역이 되었지요. 반면 명화는 비단 저고리에 은비녀를 꽂고 마루에 앉아 부채질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정난의 손은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으나 명화의 손은 삶은 무처럼 희고 보드라웠지요. 그러던 3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누명을 쓰셨지요. 관아 곡식을 횡령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포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끌고 갔지요. 정난은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글만 읽고 후학만 가르치던 청빈한 선비였으니까요. 옥에 갇힌 지 보름 만에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질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지요. 장례도 변변히 치르지 못했습니다. 죄인의 가족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으니까요. 그날 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변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문을 닫고 혼자 술잔을 기울이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정난은 그 뒷모습이 이상하다 여겼으나 감히 여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3년, 정난은 종보다 못한 신세로 살았지요. 중매쟁이가 찾아온 것은 그 3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관아 뒤편 양반 마을에 사랑채 마루가 햇살을 받아 따스하게 빛나던 오후였지요. 그러나 변씨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빚으로 망했다 했느냐. 중매쟁이 황씨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한양 쪽 양반 가문이었는데 빚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났다지요. 빚쟁이에게 쫓겨 이 고을로 흘러 들어왔다 합니다. 변씨가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입꼬리가 살며 이 올라가더니 이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런 몰락한 집에 우리 정난을 보내다니 참마음이라면 도리로. 허나 마님, 정난 아가씨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혼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중매쟁이의 말에 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연민은 없었고 오직 계산만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물은 얼마나 보낸다 하더냐. 그것이 빚에 쫓기는 처지라 예물을 차릴 형편이 못 된다 합니다. 허나 양반 가문의 채통이 있으니 빈손으로 올 수는 없다며 쌀 2석은 마련하겠다 하더이다. 쌀 2석. 변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양반 혼수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지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리 하자꾸나. 죄인의 딸을 거두어 주겠다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고마운 일이지. 변씨의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중매쟁이가 물러가자 변씨는 부엌에서 일하던 정난을 불러 세웠지요. 정난이 고개를 숙인 채 마루 앞에 섰습니다. 변씨는 부채를 펼치며 느긋하게 입을 열었지요. 사흘 뒤에 시집 간다. 정난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집이라 하셨습니까? 한양에서 흘러온 양반 도령이 있는데 장가를 들겠다 하더구나. 빚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지만 양반은 양반이니 신부는 맞는 셈이지. 정난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망한 집안에 시집을 간다. 그것도 사흘 뒤에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변씨가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어쩌겠느냐. 죄인의 딸이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옆에 서 있던 명화가 킬킬거리며 거들었지요. 언니 잘됐다. 나는 언니 시집 가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그 말투가 어찌나 능청스럽던지 정난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사흘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홀레날 아침, 정난은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홀레복이 아니었지요. 입던 옷 중에서 그나마 덜 해진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꽂을 비녀 하나 없었고 연지곤지 한 점 바르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서니 가마 대신 낡은 수레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끌고 온 일꾼이 민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요. 아가씨, 송구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가마를 마련 못했습니다. 정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울 자리가 아니었지요. 수레에 오르려는데 변씨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잘 가거라. 이 집 일은 깨끗이 잊어라. 정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수레에 올랐지요. 덜커덩거리며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살구꽃잎이 어깨 위로 흩날려 내렸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이별을 아쉬워하듯 꽃잎은 눈물처럼 하얗게 지고 있었지요. 얼마나 갔을까요? 수레가 산 아래 허름한 초가 앞에 멈추었습니다.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었지요. 석가래가 삐죽 드러난 지붕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일꾼이 말했습니다. 정난이 수레에서 내렸을 때 초가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지요.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삼배 저고리는 빛이 바래고 바지는 해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에 찌든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목소리가 반듯했습니다. 거친 사투리가 아니라 또박또박 맑은 말이었지요. 정난이 저를 올렸습니다. 정난이라 하옵니다. 나는 의승이라 하오. 들어오시오. 사내가 몸을 돌렸습니다. 정난이 그 뒤를 따르는데
문득 사내의 손이 눈에 들어왔지요.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빚에 쫓겨 떠돌았다면 품팔이라도 했을 터인데 손바닥이 부드러웠지요. 오히려 손가락 마디에 묻게 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붓을 오래 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었지요. 정난의 가슴에 작은 물음표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옆벌굴에 붉은 빛이 스며들었는데 그 눈매가 어찌나 깊던지 정난은 괜히 숨을 멈추었지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초가 안은 좁았으나 깨끗이 쓸려 있었지요. 방 한쪽에 이불 두 채가 나란히 펴져 있었고 작은 등잔 하나가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기름 타는 냄새가 은은히 코끝을 스쳤지요. 정난은 문턱 안쪽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북채처럼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빚에 쫓겨 떠도는 양반자재라 했습니다. 험하게 굴면 어쩌나, 모질게 대하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았지요. 그때 의승이 몸을 일으켜 방 반대편 구석으로 물러앉았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시오. 정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승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창호지 너머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등잔 불빛이 의승의 옆벌굴을 반쪽만 비추었는데 그 눈매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먼 길을 왔으니 피곤할 터 몸부터 누이시오. 의승이 이불 한 채를 끌어당겨 제 무릎 위에 덮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정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요. 삼배 이불에서 변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넣어 말린 냄새였지요. 그러나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정난은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자 의승이 호미를 들고 밖으로 나서려 했지요. 정난이 얼른 치마를 여미며 따라 나섰습니다. 저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의승이 걸음을 멈추었지요. 부인은 집안일만 보시오. 밭일을 어찌 서방님 혼자 하십니까? 저도 거들겠습니다. 됐소. 의승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부드러웠지요. 이 밭은 내가 알아서 하겠소. 정난은 더 고집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의승이 산비탈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상했습니다. 빚에 쫓겨 떠돌던 형편에 일손이 귀할 터인데 왜 아내의 손을 마다하는 것인가? 의문이 가슴 한켠에 조약돌처럼 걸렸습니다. 의승은 낮에는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요. 정난에게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시각, 정난이 물지개를 들고 우물로 나서려 했지요. 그때 의승이 다가와 물지개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하겠소. 아닙니다. 제가. 부인은 아침상이나 봐주시오. 의승은 그 말만 남기고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넓은 등이 왠지 모르게 든든해 보였지요. 정난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의승은 달라졌습니다. 정난이 잠이 들면 살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갔지요.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울 무렵에야 슬그머니 돌아와 제자리에 눕곤 했지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도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지요. 나흘째 밤, 정난은 텅 빈 옆자리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지요. 가슴 한쪽에서 찬바람이 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지 겨우 나흘인데
같은 지붕 아래 잠드는 밤이 한 번도 없었지요. 낮에는 그리 살뜰하던 사람이 왜 밤만 되면 떠나는 것인가? 혹시 다른 여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물어보고 싶었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불깃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정란은 잠든 척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귀뚜라미 소리가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의승이 스르륵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오늘은 알아내리라. 정란은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달빛이 서리발처럼 마당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의승은 뒷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지요. 산 그림자 속으로 의승의 모습이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정란은 멀리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안고 기다렸지요. 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들려왔습니다. 한경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의승이 돌아왔습니다. 찬 밤 공기와 함께 풀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지요. 정란은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의승이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각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정란은 슬며시 눈을 떴지요. 희미한 달빛 아래 의승이 종이를 펼쳐놓고 붓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먹가는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에 닿았지요. 한밤중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고요히 울렸지요. 의승의 분놀림이 물 흐르듯 막힘이 없었습니다. 허튼 글씨가 아니었지요. 힘차고 반듯한 획이 달빛 아래에서 윤기를 머금었습니다. 정란의 가슴에 의문이 싹처럼 돋아났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며칠 전 빨래를 걷다가 의승의 보따리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끈이 풀려 안이 들여다 보였는데 낡은 옷가지 틈에 이상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리고 남편의 손 밭을 일군다 했으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 마디에 묻게 밴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호미가 아니라 붓을 쥐던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승이 밭에 나간 사이 정란은 마음을 정했지요. 알아내야 했습니다. 보따리가 문갑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란은 한참을 망설였지요. 그러나 궁금증이 가시지 않는 불처럼 가슴을 찌르고 있었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따리 끈을 풀었지요. 옷가지를 들추자 종이 묶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이 빼곡히 적힌 서찰이 있었지요. 정란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무월모일 현감 5차운 장터 상인에게서 쌀 10석을 뇌물로 받음. 무월모일 세금 못 낸 농민을 곤장 쳐서 하나가 죽은. 무월모일 죄 없는 선비에게 횡령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둠. 정란의 눈이 커다래지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현감의 죄상을 낱낱이 적어놓은 기록이었지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부인 의승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란은 황급히 서찰을 접어 보따리에 쑤셔 넣었지요. 손이 떨려 끈이 제대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승이 들어섰습니다. 밭에서 상추를 땄소. 점심에 쌈을 싸먹읍시다. 예, 그리하지요. 정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귀까지 벌게 달아올랐지요. 의승이 정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고요가 내려앉았지요. 얼굴이 불쏘. 어디 편찮으시오? 아, 아닙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의승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상추 바구니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지요. 정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르는 척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해야 했지요. 그날 밤에도 의승은 정난이 잠든 줄 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난은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서방님,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대답 없는 물음만이 어둠 속에 나뭇잎처럼 흩어졌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허름한 초가에도 여름이 성큼 다가왔지요. 낮에는 매미가 목청껏 울어대고 밤에는 개구리 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난은 어느새 낯선 살림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의승은 여전히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변함없이 살뜰했지요. 무거운 것은 먼저 들었고 더운 날에는 부채를 건넸으며 밥상에서 반찬 하나도 허투루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하늘이 노을빛으로 타오르던 때였지요. 정난이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승이 밭에서 돌아와 마루 끝에 걸터 앉았지요.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는데 정난이 물동이에서 표주박으로 물을 떠내밀었습니다. 목이 마르실 터이니 드시지요. 고맙소. 의승이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정난은 바느질을 멈추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지요. 붉은 빛이 산등성이를 불태우듯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장에 갔다가 고향 쪽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승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정난은 무릎 위에 놓인 바느질감을 내려다보았지요. 현감 나으리께서 세금을 또 올리셨다 합니다. 못 내는 집은 곤장을 친다고. 그러하오. 의승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표주박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정난은 보았지요. 저도 그 현감 때문에 정난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지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계모 밑에서는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었고 꺼냈다가는 회초리가 날아왔지요. 의승이 고개를 돌려 정난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소? 정난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돌덩이를 꺼내는 것 같았지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현감 이야기가 나오자 3년 동안 억눌러 왔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승이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관아 곡식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셨습니다. 느닷없이 포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끌고 갔지요. 정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느질감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아버지는 평생 글만 읽으신 선비셨습니다. 관아 곡식에 손을 댈 뿐이 아니셨지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난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었지요. 옥에 갇히신 지 보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매질을 견디지 못하시고 주검이 되어 돌아오셨는데 온몸이 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의승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의 얼굴 위로 핏빛처럼 번졌지요. 장례도 변변히 치르지 못했습니다. 죄인의 가족이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지요. 늙은 종 하나와 둘이서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정난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현감 오차운이라는 자가 아버지를 그리 만들었습니다. 정난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순간 의승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정난은 그것을 보았지요. 표주박을 쥔 손에 핏줄이 불끈 솟아오르고 턱선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잠깐이었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의승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란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찰나 의승의 눈에 섬뜩한 빛을 슬픔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차갑게 벼려진 칼날 같은 빛이었지요. 서방님, 아무것도 아니오. 의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의 얼굴을 반쪽만 비추었는데 그 눈매가 아까와는 다르게 깊어 보였지요. 오차훈, 의승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깊이 새기듯 한 글자 한 글자 씹어 말했지요. 서방님, 혹시 그 현감을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요. 의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너무 빨랐지요.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저녁 노을이 점점 짙어져 핏빛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의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집안은 어찌 되었소? 정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계모에게 넘어갔지요. 논 몇 마지기, 밭 10마지기, 그리고 기와 집까지. 저는 종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모라 하셨소. 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살림을 모두 가져가셨지요. 저를 광에 가두고 죽 한 그릇으로 연명하게 했습니다. 의승이 주먹을 쥐자 핏줄이 볼록하게 솟아올랐지요.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힘드셨겠소. 그 한마디에 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지요. 힘들다고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딸이 무슨 볼멘 소리냐는 핀잔만 돌아왔지요. 죄송합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말씀을. 아니요. 의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이 겪으신 일을 들으니 내 가슴이 다 아리오.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란은 고개를 들어 의승을 바라보았지요. 의승의 눈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서방님도 빚 때문에 망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의승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더니 이내 제자리를 찾았지요. 나도 부인과 다르지 않았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요. 그래서 일이 떠돌게 되신 겁니까? 그렇소. 의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난야콩. 그러나 그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치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사그라지고 산등성이 너머로 별이 하나둘씩 떠올랐지요. 정란은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상 차리겠습니다. 부인, 정란이 돌아보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 올 것이요. 의승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냥 위로가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란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지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정란이 잠든 뒤 의승은 품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붓을 들어 한 줄을 적었지요. 3년 전 정한결 관악옥식 횡령 누명으로 옥사 현감 오차운. 이미 적혀있던 이름 위에 붓끝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먹이 진하게 더 씌워졌지요. 의승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차운.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반드시 네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창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들려왔고
깊은 밤, 초가 위로 달이 휘영청 떠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산에는 녹음이 짙어지고 들에는 벼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정나는 이제 초가 살림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난이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데 의승이 다가왔지요. 오늘 장이 서는 날이요. 부인이 다녀오시오. 제가요? 소금이 떨어졌소. 이것으로 사오시오. 의승이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 엽전, 면잎이 들어있었지요. 정나는 망설였습니다. 서방님은 안 가십니까? 나는 볼 일이 있어. 부인 혼자 다녀오시오. 의승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돌렸지요. 장터까지는 산길을 넘어 십리 남짓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나뭇잎 사이로 비늘처럼 부서져 내렸지요. 새소리가 숲을 가득 채우고 풀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정나는 오랜만에 바깥 구경을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지요. 장터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장수가 목청을 돋우어 손님을 불렀고 떡 장수 앞에서는 아이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었지요. 소금 장수를 찾아 한쪽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거 정난이 아니야? 정난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정난이네. 언니, 뒤를 돌아보니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부채를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명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계모 변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역적의 며느리가 장터에 다 나왔네. 변씨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요. 어머니, 안녕히 계셨습니까? 정난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을 주었지요. 안녕은 무슨, 역적 집안에 시집 갔으면 숨어 살 것이지. 낯짝도 두껍다. 변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화가 부채로 입을 가리고 비웃었지요. 언니, 시집살이 어때? 역적 서방이 잘해줘? 정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지요. 말을 안 하네. 혀라도 잘렸나? 명화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시집 간다. 알아? 명화가 부채를 탁 접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잣집이야. 논이 100마지기가 넘고 기와집이 12칸이야. 변씨가 흐뭇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명화는 타고난 팔자가 있어서 부잣집 며느리가 되고 어떤 년은 역적 집안으로 팔려가고 하늘도 무심치 않구나. 명화가 킬킬거렸지요. 언니도 축하해줘야지. 왜 그래? 배 아파? 변씨가 한 발짝 다가와 정난의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지요. 쭈, 꼴 좀 봐라. 그 고운 얼굴이 며칠 사이에 쪼그라들었네. 굶고 사나 보구나. 그 서방이라는 놈, 숨긴 재산은 찾았느냐. 양반 집안이 망하면 금부치 정도는 묻어두기 마련인데 변씨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겠지. 재수 없어. 변씨가 침을 뱉었습니다. 발등 위로 침이 떨어졌지요. 정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꼴 좋다. 역적의 딸이 역적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천생연분이야. 변씨가 웃었습니다. 명화도 따라 웃었지요. 그 웃음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명화야. 재수없는 것 보니까 손재수 붙겠다. 두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비단옷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멀어졌지요. 정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등의 침을 치맛자락으로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눈물이 차올랐으나 삼켰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았지요.
소금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터, 어귀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관아마당이었습니다. 곤장 열대, 포졸의 외침이 울려 퍼졌지요. 마당 한가운데 사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였지요. 등에 곤장이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으아, 세금을 못 낸 죄다. 다음부터는 기한 안에 바쳐라. 퍽, 퍽, 곤장이 잇따라 내리쳤습니다. 사내의 등에서 피가 튀었지요. 흰 적삼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사또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올해 흉년이라 쌀이 없었습니다. 시끄럽다. 곤장 10대 더 관마루에 앉아있는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현감 오차운이었지요. 살찐 몸에 기름진 얼굴, 탐욕스러운 눈. 정나는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를 끌고 갔던 그날 밤, 마당에서 비웃듯 내려다보던 그 얼굴. 퍽, 퍽, 퍽. 곤장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내의 비명이 점점 잦아들더니 이윽고 끊어졌지요. 여보, 여보. 여인 하나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내인 듯 했지요. 일어나요. 눈 좀 떠봐요. 그러나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이 너덜너덜 찢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죽었다. 사람이 죽었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지요. 세금을 못 낼 놈이 죽어도 싸지. 오차운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부채를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시체 치워라. 눈이 흉하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지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렇게 맞아 돌아가셨겠지요. 옥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그 모든 걸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눈 감으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뉘엿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나는 부엌에 소금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부인 의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난이 고개를 들었지요. 의승이 부엌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정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의승이 다가와 정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에서 무슨 일을 당하셨소? 계모를 만났습니다. 정난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리고 관아 앞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금을 못 냈다고 곤장에 맞아 정난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지요. 의승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지요. 그러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부인, 정난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끝나오. 의승의 눈빛이 촛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오. 그 말에 무언가 약속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난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빛빛 하늘이 산등성이를 적시고 있었지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정난의 가슴 한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산에는 단풍이 물들고 들판에는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정난은 어느새 초가 살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의승은 여전히 밤마다 어디론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변함없이 살뜰했지요. 그 무렵 친정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명화가 쫓겨 돌아온 것이었지요. 어머니, 명화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귀신 같았지요. 한쪽 눈두덩이 퉁퉁 부어올라 눈을 뜨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변씨가 달려나왔습니다. 사연인즉 이러했습니다. 명화가 시집간 부잣집 도령은 겉으로만 점잖았지요. 장가를 들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밤낮 없이 노름을 전전했고 지는 날이면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지요. 논, 백마지기, 기와집 12칸이라던 재산은 노름 빚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왔어요. 집을 내놓으라고, 저를 끌고 가서 팔아버리겠다고 명화가 울부짖었지요. 그래서 도망쳐온 거냐? 시어머니가 쫓아냈어요. 재수 없는 년이라고, 내가 와서 집안이 망했다고. 변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채가 뚝 부러졌지요. 명화 혼수로 가져간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 12벌, 은비녀 서너 개, 짠그릇 한 짐, 정난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산의 절반이 그 혼수에 들어갔지요. 그것마저 노름빚으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명화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변씨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남은 재산이라곤 논열 마지기와 낡은 기와집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빚쟁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그때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현감 나으리께서 부르십니다. 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감 오차훈, 3년 전 정난 아버지를 모함할 때 손을 잡았던 그자였지요. 변씨가 남편의 약점을 흘리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데 협조했습니다. 그 대가로 남편이 죽은 뒤 재산을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었지요. 그 뒤로 둘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안고 모른 척 살아왔지요. 그런데 갑자기 부르다니 변씨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뒷방이었습니다. 오차훈이 창가에 서 있었지요. 변씨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3년 만이었습니다. 오랜만이요, 변씨. 오차훈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날이 서 있었지요. 나으리,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때 일 기억하오? 변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일, 3년 전 정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캐고 다니는 모양이요. 변씨의 눈이 커졌지요. 예, 오차훈이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산기초가에 수상한 자가 산다 하오. 밤마다 어디론가 다니며 무언가를 모은다더군. 변씨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산기산 초가, 정난이 시집간 그 집이었지요. 그 집이 제 의붓딸이 시집간 곳입니다. 알고 있어. 그 사위란 놈이 어떤 자요. 오차훈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빚으로 망한 양반이라 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오차훈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변씨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뱀이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변씨, 들으시오. 예, 나으리. 만약 그자가 우리 일을 캐고 있는 거라면 오차훈이 말끝을 흐렸지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오. 당신도 끝이오. 변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지요. 증인을 세운 것도 거짓 증거를 만든 것도 당신이요. 내가 잡혀가면 당신도 끌려갈 것이요. 곤장으로 끝나지 않을게요. 나으리. 그러니 잘 협조하시오. 오차훈이 몸을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자가 무엇을 캐고 다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리고 내게 알리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변씨가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잘하면 상을 내리겠소. 못하면 오차훈이 뒤를 돌아보았지요. 입꼬리가 올라갔으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 꼴이 될 수 있어. 변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관아를 나오는 변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지요. 그 꼴, 옥에서 맞아 죽은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온몸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던 그 모습. 안 돼, 나는 안 돼. 변씨가 중얼거렸지요.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현감 비위를 맞춰야 했지요. 같은 날 정나는 소금을 사러 장에 갔다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친정집에서 일하던 늙은 하인 복덕이었지요. 아가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님께서 현감 나으리와 몰래 만나시더라고요. 그 집 서방놈을 없애야 한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난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복덕 아저씨, 만약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관하로 와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가씨를 위해서라면요. 돌아가신 주인 어른께 입은 은혜가 있는데요. 정난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변씨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상기초가 이야기를 물었지요. 그 집이요. 글쎄, 빚에 쫓긴다면서 돈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상해요. 빚쟁이한테 쫓기는 놈이 뭘 그리 밤마다 돌아다닌대요. 변씨가 알아낸 것을 현감에게 보고했습니다. 밤마다 나다닌다. 필시 무언가를 캐고 있는 게 틀림없소. 오차훈의 눈이 독사처럼 빛났지요. 더 알아낼 것 없소. 그냥 잡아드리겠소. 잡아들이신다고요. 증거를 만들면 돼요. 오차훈이 비웃듯 말했지요. 관아 문서를 훔친 도적이라 하면 누가 의심하겠소. 그자가 뭘 알든 뭘 모았든 옥에 가두면 끝이요. 변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당까지 함께 잡아간다면 그동안 쌓인 앙심을 풀 수 있겠지요. 나으리,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제 의붓딸도 함께 잡아주십시오. 공범으로요. 오차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녀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 노넷가시입니다. 그녀만 없으면 변씨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지요. 그리하겠소. 어차피 둘 다 잡아가면 입도 막히고 당신 속도 풀리고 일석이조가 아니겠소. 두 사람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차훈은 포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기초가에 수상한 자가 있다. 내일 밤 잡아들여라. 죄목은 무엇으로 하오리까? 관아 문서를 훔친 도적이라 하라. 옆에 계집도 함께 끌고 오고. 포졸들이 고개를 숙였지요. 오차훈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쪽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타났다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누구든 내 일을 캐는 자는 가만두지 않는다.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물이 좁혀오고 있었지요. 산기첨 초가에서는 정난과 의승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만 길게 들려왔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세상이 칠흑처럼 어두웠지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난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복덕에게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계모와 현감이 서방님을 노리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득 의승의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쓰던 그 서찰들. 만약 포졸들이 들이닥치면 저것이 증거가 될 터였지요. 정난은 살며시 일어나 보따리에서 서찰 묶음을 꺼냈습니다. 치마 속 깊숙이 숨겼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갑자기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난이 벌떡 일어났지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승도 눈을 떴습니다. 뭐야, 관 포졸이다. 문 열어라. 거친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지요.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 대6명이 우르르 밀려들었지요. 붉은 불빛이 어둠을 갈라놓았고 그림자가 벽 위에서 괴물처럼 일렁했습니다. 이자가 윤회승이냐? 포졸 두령이 의승을 가리쳤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이요? 의승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그러나 정난은 보았습니다. 의승의 손이 슬며시 품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깊숙이 숨기는 것을 관아 문서를 훔친 죄로 잡아간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관문서라니 무슨 헛소리요? 시끄럽다. 포박해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의승의 두 팔이 뒤로 꺾이고 포승줄이 감겼지요. 서방님, 정난이 달려가려 했으나 포졸이 가로막았습니다. 옆에 계집도 함께 끌고 가라. 공범이다. 저는 아무것도 입 닥쳐 정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손목에 포승줄이 파고들어 살땜이 쓰렸습니다. 포졸들이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갑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구석구석을 헤집었지요. 그러다 보따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뭐냐? 의승이 밤마다 글을 쓰던 그 보따리였지요. 정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으나 이내 안도했지요. 가져가라. 증거가 될 것이다. 두령이 턱짓했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초가 앞마당에 횃불이 타오르고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요. 정난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든 초가가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승이 정난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의승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걱정 마시오. 기다리시오. 정난은 그 눈빛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산길을 내려가 관아에 도착하니 동이 틀 직전이었지요.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으나 정난의 마음은 한밤중처럼 캄캄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웅성거림이 담을 타고 번졌습니다. 저게 관아 문서 훔친 놈이래. 옆에 계집도 같이 잡혔네. 수군거림이 귀를 찔렀으나 정난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지요. 관아 마루에 현감 오차운이 앉아 있었습니다. 살찐 몸에 기름진 얼굴. 3년 전 아버지를 끌고 갔던 그날 밤과 똑같았지요. 탐욕스러운 눈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윤회승이냐? 그렇소. 의승의 목소리는 물처럼 고요했지요. 관아 문서를 훔쳤다는 고소장이 들어왔다. 할 말이 있느냐? 터무니없는 무고요. 나는 문서를 훔친 적이 없어. 증거가 있다. 끌어내라. 포졸이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승이 밤마다 글을 쓰던 그 보따리였지요. 이자의 집에서 나온 것이다. 열어보아라. 포졸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묶음이 쏟아졌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상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아 도장이 찍힌 문서였지요. 정난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젯밤까지 그런 것은 없었지요. 누군가 심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차운이 문서를 집어들었지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관아의 세금 장부가 아니냐? 어찌 네 집에 있는 게냐? 저는 본 적도 없는 것이요. 누군가 넣어둔 것이요. 뻔뻔하기도 하지.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발이냐? 오차운이 부채를 탁 접었지요. 증인을 데려오라. 관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난은 숨을 멈추었지요. 계모 변씨였습니다. 변씨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오차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찰나였으나 정난은 보았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는 듯한 은밀한 눈빛.
공범끼리만 나눌 수 있는 교감이었지요. 오차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변씨도 눈으로 대답했지요. 준비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변씨, 네가 본 대로 말하라. 변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난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지요. 소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변씨가 땅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저자가 밤마다 관아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수상한 짓을 하는 것을요. 필시 문서를 훔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짓말이요. 정난이 소리쳤습니다. 서방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 어찌 이러십니까? 시끄럽다. 포졸이 정난의 뺨을 때렸지요.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났습니다. 정난, 의승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이를 악물었으나 포승줄에 묶인 몸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변씨가 정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승리감이 번뜩였지요. 그러나 그 아래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자신도 끝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저 계집도 공범입니다. 변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방놈이 문서를 훔쳐오면 저 계집이 숨기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겠구나. 오차훈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변씨와 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오차훈이 눈짓을 보냈지요. 잘하고 있다. 이대로만 하면 우리 일은 묻힌다. 변씨가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는 표시였지요. 정난은 그 은밀한 교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저 둘이 짜고 치는 것이다. 그리고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밤 계모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것, 방문을 닫고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던 것, 설마 그때도 정난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혀왔지요. 둘 다 곤장을 쳐라. 실토할 때까지 때려라. 오차훈이 명했습니다. 예, 나으리. 포졸들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굵직한 몽둥이가 햇살에 번뜩였지요. 정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맞던 그 곤장,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 곤장이었지요. 의승이 먼저 형틀에 눕혀졌습니다. 포졸이 곤장을 높이 쳐들었지요. 잠깐 의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낮았으나 관아 마당 전체에 퍼져나갔지요. 할 말이 있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때려라. 내 말을 듣고 나서 때려도 늦지 않을 것이요. 의승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였으나 그 눈빛은 요동치지 않았지요. 나는 관아 문서를 훔친 적이 없어.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 문서는 누군가 심어놓은 것이요. 의승이 오차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누가 심었는지도 알고 있어. 오차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씨의 얼굴도 흑빛으로 변했지요. 그리고 의승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포졸들이 묶을 때 미처 찾지 못한 것이었지요. 작은 나무패였습니다. 의승이 그것을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폐에 새겨진 글자 5획이 아침 햇살에 번쩍 빛났지요. 오차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손에 들고 있던 부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변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벌벌 떨었지요. 3년 동안 숨겨왔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난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암행어사, 임금께서 비밀리에 보내시는 어사, 의승이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지요. 밤마다 쓰던 글감, 현감의 죄상을 적은 서찰, 굳은 살 없는 손, 깊고 단단했던 눈빛. 의승이 정난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했소.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관아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곤장을 떨어뜨리고 허둥지둥 달려왔지요. 의승과 정란의 포승줄이 풀렸습니다. 포졸들은 물러서라. 의승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마패를 높이 든 채 오차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현감 오차운, 내 죄를 알렸다. 오차운이 마루에서 굴러 떨어지듯 내려왔습니다. 땅에 엎드려 이마를 찍었지요. 어사또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 살려달라. 의승의 눈빛이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승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란이 치마 속에서 서찰 묶음을 꺼냈습니다. 포졸들이 찾지 못한 진짜 증거였지요. 이것은 서방님께서 밤마다 모으신 증거입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제가 숨겨두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지요. 의승의 눈에 놀라움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란이 증거를 지켜준 것이었지요. 의승이 서찰을 받아들고 오차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장터 상인에게서 쌀 수백 석을 뇌물로 받은 죄. 오차운의 어깨가 움찔했지요. 둘째, 세금을 못 낸 백성들을 곤장 쳐서 죽인 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셋째, 의승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3년 전 정한결에게 관아 곡식 횡령 누명을 씌워 옥삭해 한 죄. 정란의 심장이 젖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온 것이었지요. 그 선비는 평생 붓과 책만 가까이 한 청빈한 분이었소. 관 곡식에 손댈 사람이 아니었지. 그런데 내 놈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오차운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 의승이 변씨를 가르쳤습니다. 저 여인과 손을 잡았지. 남편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모와 짜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마당이 술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변씨에게로 쏠렸지요. 아닙니다. 변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감 나으리께서 시키신 대로 했을 뿐 거짓말입니다. 정란이 나섰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였으나 목소리는 단단했지요. 그때 관아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들여보내 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복덕이 뛰어 들어왔지요. 숨이 턱에 차올라 헐떡거렸습니다. 정란 부부가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밤새 달려온 것이었지요. 이 사람은 친정 집에서 일하던 하인입니다. 정란이 말했습니다. 계모와 현감이 꾸미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복덕이 땅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직접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현감 나으리와 만나 그 집 서방놈을 없애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주인 어른 돌아가실 때도 마님께서 현감 나으리와 몰래 만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정란이 의승을 바라보았지요. 이 고소장에 찍힌 무인을 보십시오. 계모의 왼손 엄지에는 어릴 때 생긴 흉터가 있습니다. 부엌에서 칼에 베인 것이지요. 무인에도 그 자국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의승이 변씨에게 명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변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요. 손을 감추려 했으나 포졸이 억지로 팔을 잡아 펼쳤습니다. 왼손 엄지에 길게 패인 흉터가 드러났지요. 의승이 고소장의 무인과 대조했습니다. 흉터 자국이 똑같구나.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무인이 일치하오. 더 이상
발로은 소용없소. 의승이 비웃듯 말했지요. 변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너희 둘의 죄상은 모두 여기 적혀 있다. 증인 박씨와 이씨는 오차운의 하인 출신이다. 둘 다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지. 이미 자백도 받아두었소. 오차운이 바닥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정한결도 옥에서 매 맞을 때 그리 빌었을 것이다. 그때는 왜 살려주지 않았느냐. 의승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나는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3년 전 아버지가 끌려가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아버지의 손, 성한데 없이 돌아온 아버지의 주검, 그 원한이, 그 억울함이 오늘 풀리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의승이 정난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밝힐 것이 있어 정난이 고개를 들었지요. 나는 20해 전 아비를 잃고 굶주리던 아이였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떠돌다가 이 고을에 흘러들었는데 그때 나를 거두어 밥을 먹이고 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소. 의승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분이 정한결 선생이시오. 정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방님이 암행어사로 부임한 뒤에야 선생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소. 누명을 쓰고 옥에서 매 맞아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선생의 따님이 죄인의 딸로 학대받다가 빚쟁이에게 팔리듯 시집 보내진다는 것을. 의승이 정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요. 은인의 딸을 구하고 은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 정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였구나. 낯선 사람에게 시집서도 두렵지 않았던 거. 밤마다 어디론가 다녀도 믿을 수 있었던 거. 처음 만난 날부터 느꼈던 이상한 안도감.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정난이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의승이 일어나 오차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현감 오차운은 파직하여 유배 보내고 변씨와 그 딸 명화는 무고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정한결 선생의 누명은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켜라. 포졸들이 오차운과 변씨를 끌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어사또. 오차운이 울부짖었지요. 정나나, 용서해다오. 변씨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정나는 고개를 돌렸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종보다 못한 신세로 살았습니다. 굶주리고 맞고 광에 갇혔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니. 용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망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지요. 아침 햇살이 관아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3년 만에 어둠이 걷힌 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지요.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들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의승은 암행어사로서 이름을 떨친 뒤 한양에서 벼슬길에 올랐지요. 청렴하고 고든 성품으로 임금의 신임을 받아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나는 어진 안주인으로 집안을 돌보았지요. 더 이상 종처럼 부려지는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비단 치마저 고리를 입고 종들을 거느리고 넉넉한 살림을 꾸렸지요. 그러나 정난의 마음 한켠에는 늘 그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지요.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지요. 의승과 정난이 나란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정한결의 묘소였지요. 3년 전 죄인의 무덤으로 버려졌던 곳이 이제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비석도 새로 세웠지요. 청백리 정한결지묘라는 글씨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정난이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살구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묘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3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죄인의 딸이라 감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제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명예도 되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백한 선비셨지요. 의승이 정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의승의 목소리도 떨렸지요. 20해 전 굶주리던 저를 거두어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의 도리를 알려주셨지요.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선생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의승이 깊이 저를 올렸습니다. 이제야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습니다. 따님은 제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구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지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같았습니다. 정난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었지요. 아버지,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 허름한 움막에서는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변씨와 명화였지요. 곤장을 맞고 재산을 빼앗긴 뒤 갈 곳이 없어 막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기와집 대신 바람 새는 움막에서 지냈지요. 어머니, 배고파요. 명화가 울먹였습니다. 변씨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거칠어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의붓딸을 학대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품팔이를 해야 했지요. 탐욕의 끝은 이러했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승이 정난의 손을 잡았지요. 부인, 예, 서방님. 처음 부인을 찾아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은인의 딸을 구하겠다는 마음뿐이었어. 정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알았어. 부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의승의 눈가가 부드러워졌지요. 이제는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이 아니요, 진심으로 부인과 함께하고 싶소. 정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살구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두 사람을 감싸 안았지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빚으로 망한 양반인 줄 알았으나 암행어사였고, 낯선 사람인 줄 알았으나 은인의 제자였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으나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지요. 진심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고 그 진심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해 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답니다.